소포클레스가 꾸려놓은 장치대로 이야기를 풀어낼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의 플롯 전개는 이렇습니다. 공연이 딱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궁 앞에 막 모여들었어. 머리띠를 하고 흰 옷을 입고 탄원을 하기 위해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고함도 지르고 왕 나와라 이런 거 하면서 시위, 집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등장을 해요. 오이디푸스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요. 그러니까는 사제가 나옵니다. 그 시민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인 즉슨 역병도 돌고 나라에 기근이 돌아가지고 못 살겠다. 도대체 왕은 이 일들 처리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탄원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특히 역병 문제가 심각하여 지금 사람들이 몽골 앞쪽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오이디푸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시오. 내 이미 크레온을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피토로 보내놓았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피토는 뭐냐? 그 당시에 있는 지방의 이름인데요. 피토 지방 이름이 지금으로 바꾸면은 델포예요. 델포이. 델포이라는 지방 이름이고 델포이에서 모셔져 있는 가장 유명한 신은 아폴론 신입니다. 아폴론 신에게 신탁을 받는 것이 그 당시 테베 지방의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피토 지방에 있는 그 포이보스, 포이보스가 아폴론 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있는 아폴론 신을 포이보스라고 불렀어요.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가지고 포이보스한테 신탁을 받아와라 라고 이제 크레온을 보내는 상태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응? 그가 답을 갖고 올 것이다. 역시 우리 오이디푸스 왕님. 응? 역시 언제나 준비성이 철저하셔. 이러면서 사제가 이제 막 박수를 쳐주죠. 그 와중에 크레온이 때마침 또 돌아옵니다. 오이디푸스가 이제 묻습니다. 자, 무슨 신탁을 받아왔니? 라고 하니까 크레온이 참 이렇게 좀 뭐랄까. 사람들을 없는 곳에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저어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얘기해 임마. 그러니까는 크레온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선왕 라이오스의 살인자를 찾아서 똑같이 응징하지 않으면 이 역병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선왕 라이오스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20년 좋게 넘었을 텐데 왜 아직까지 그 범인을 찾지 못하고 그 일이 해결이 안 됐던 거냐? 라고 오이디푸스가 되묻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마침 라이오스 선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 나라에 스핑크스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핑크스가 찾아와서 온 나라를 막 들쑤셔놓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라이오스 왕에 대한 장례를 치르기에도 바빴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해결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마침 내가 이 나라에서 그 난리를 피우고 있던 스핑크스를 해결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반갑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됐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사건 내가 기필코 해결하겠다. 이렇게 아주 굳은 다짐을 하고 시민들 앞에 나가서도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오이디푸스가 지금 이 역병의 근원을 알아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근원인 그 살인자 놈을 찾아서 죽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굳게 내 앞에서 맹세하시오. 만약에 그 살인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려고 한다거나 혹은 그 살인자를 아는 사람이 그 자를 지금 숨겨주고 있다거나 그것이 만약에 발각될 때에는 엄벌에 처할 것이요. 이런 엄포도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크레온한테 그 살인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이제 되묻죠. 그러니까 크레온은 테레시아스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하죠. 그 테레시아스는 그 나라에 있었던 예언자예요. 그 테레시아스가 오이디푸스가 이 나라에 이제 취임을 막 했을 때 바로 예언자직을 그만두고 저 산속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크레온이 제안을 하죠. 그럼 좋다. 그 테레시아스를 데려오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크레온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제들도 막 이제 그게 좋겠습니다. 테레시아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여러분 제가 백방으로 손을 써왔습니다. 테레시아스한테도 이미 진즉에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테레시아스는 안 온다고 했어요. 내가 좀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발 좀 테레시아스 좀 한번 조언을 얻고 싶어가지고 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테레시아스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심지어 보냈대, 사자를. 제발 좀 조언 좀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미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안 온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나라가 위기니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보시죠. 라고 회유하고 설득을 하죠. 그런데 또 때마침 또 그때 또 테라시아스가 한 소년의 인도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눈먼 여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다 그렇게 불러도 안 오더니 이렇게 몇 곱절 계속 불러도 안 오더니 끝끝내 오기는 왔구나. 잘 됐다. 예언자시여, 지금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할 게 있어. 이런 일이 있고 방금 크레온이 이런 신탁도 받아온 마당이니 그 살인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나에게 예언으로 도움을 좀 주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딱 반기면서 이야기를 하죠. 테레시아스가 딱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거기 한번 도토레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혜가 지혜로운 자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곳에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어쩌자고 내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깜빡 잊었던가? 자, 그렇게 읽으니까 내용이 안 읽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고전이니까 옛날 시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들한테 익숙한 어떤 사극톤이라던가 옛날 사람들 말투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과 친숙하지가 않으니 우리들도 확실히 연기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렇게 어렵게 좀 낭송하듯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편견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게 스스로 그렇게 읽어내요. 문자에 속해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건조하게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혜가 지혜로운 자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곳에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지혜로운 자가 오이디푸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이 지혜를 얘한테 줘봤자 얘가 어차피 부정하겠고 모를 테니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알고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무슨 뜻이냐면 그 말 그대로예요. 지혜가 지혜로운 자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바로 이 땅. 그런데 그 땅은 지혜가 쓸모가 없는 거야, 정작. 지혜로운 자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곳에서. 근데 뭐가 쓸모가 없어? 지혜가.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는 거. 아니죠. 지혜가 지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에서는 실제 지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광기가 지배한 땅 속에서 진짜 리얼한 지혜, 진짜 지혜를 갖고 있는다는 것, 이 자체는 얼마나 버티기 힘든 것인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예. 이게 테레시아스가 오이디푸스 앞에 와서 하는 첫 마디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처한 위치, 그리고 그 사람과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걸 감싸 안고 적절한 의도를 담아서 내뱉는 말이거든요. 심지어 그리스 비극은 운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운문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목이 잘려나가. 속뜻은 원래 테라시스는 그냥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한다고 한다면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를 이 자리에서 제발 좀 내보내 주세요. 나 진실 얘기하면 죽어요. 멍청한 놈들 앞에서 진짜 진실 얘기했다가 죽기 싫어요. 이런 속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하면 목이 잘려나갈 거 아니에요. 자기는 눈도 멀었고 신하고, 이러니까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 자기의 심경을 대변하는 언어, 그리고 플러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말의 속뜻, 그것을 함축해서 전달하려고 하니 이런 대사가 되는 겁니다. 지혜가 지혜로운 자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이곳에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의 언어잖아요. 이것이 옛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자기 속마음 다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살았고요. 그 처한 환경 속에서 그 인간의 언어를 찾아내려고 해요. 적절한 언어를. 그 노력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희곡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건의 추이만 읽어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놓쳐요. 자, 여기로만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테레시아가 이렇게 첫 마디를 하면서 딱 들어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해. 말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오이디푸스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발 이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왕이고 이 역병 문제는 제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해결할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어. 그러니까 그놈만 찾아다녀서 죽이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제발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막 처음에 빌어. 비는데 테레시아가 안 알려줘 이러고 있어요. 안 알려줄 거면은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협박도 해요. 그러니까는 죽일 테면 죽이시오. 난 그래도 말 못하겠어. 그러니까는 화를 내면서 심지어 이 예언가에 인신공격을 합니다. 너의 예언은 네가 눈먼 것처럼 눈멀었고 너의 지혜도 눈멀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인신공격을 합니다. 하면서 오이디푸스가 이 왕좌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막 영웅적인 어떤 그런 면모에 대해서 막 자랑질을 해요. 이 나라를 구한 게 누구냐? 스핑크스로부터. 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난에 빠져있던 나라를 내가 영웅처럼 등극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면서 왕까지 올라가지고 평안하게 몇 년 누렸는데, 그때와 같은 영웅적 면모를 시민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사심 때문에 이러냐? 나라 구하려고 이러지. 이러한 심경을 담아가지고 그 테레시아스에게 모욕과 함께 확 날립니다. 끝이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모욕이 들어와도 말을 안 해요. 한다는 얘기라고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난 눈이 멀었어도 볼 건 제대로 본다. 근데 넌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이디푸스도 이제 뒷박 꺼져! 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테레시아스가 결말 스포를 하면서 퇴장을 하는데요. 이 결말 스포를 한번 우리 도토레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이주해온 외국인으로 통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토박이 테바이 사람인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 그러한 행운을 그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는 대신 눈이 멀고 부자 대신 거지가 돼서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낯선 땅으로 길을 떠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같이 살고 있는 그의 자식들이 형제이자 아버지이며 그를 낳아준 여인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그의 아버지의 침대를 이어받은 자이자 그의 아버지의 살해자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사실 희곡을 읽다 보면 갑작스럽게 결말 부분을 예언가가 이렇게 확 스포를 하고 나가는데, 극적 전개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초반이고, 그리고 이 전에 전사가 쌓여 있잖아요. 오이디푸스랑 지금 테레시아스랑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심지어 오이디푸스가 테레시아스한테 이 눈먼 놈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모욕을 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테레시아스가 말하는 이 진실이 진짜 진실이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사실 극을 보다 보면 쉽진 않죠. 비극 작가는 이렇게 복선을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 아, 그때 그 예언자가 한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후에 진짜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테레시아스를 딱 쫓겨내고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씩씩대고 있었어요. 막 씩씩대면서 저 눈먼 놈, 못난 놈, 지혜도 없는 놈, 막 이러면서 막 씩씩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막 아이고 왕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테레시아스도 오랫동안 저렇게 계속 눈먼 생활을 지나다 맛이 보니 갔나 봅니다. 이렇게 달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오이디푸스는 테레시아스한테 모욕도 당한 판이고, 근데 테레시아스한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크레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크레온한테 이제 그 불통이 튀는 거야.
아니 저런 멍청한 노친네를 나한테 왜 조언을 얻으라고 저 크레온은 굳이 추천을 한 거야? 혹시 이 녀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 크레온을 믿고 자문을 구했는데 추천해온 인간이 나를 막 모욕하고 있으니까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너라고 막 오히려 삿대질하고 막 이러니까는 혹시 크레온 이 녀석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크레온이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오이디푸스 앞으로 와요. 와가지고 이제 왕이시여, 제가 방금 흉흉한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지금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다시 신문을 시작하죠. 왜 라이오스 왕이 죽었을 그 당시에 빨리 수사를 안 해가지고 이를 이지어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너의 음모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크레온이 얼마나 아니라고, 내가 그럴 일이 무슨 연유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의심이 시작된 그 라이오스 왕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잡아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신이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믿고 있는 그 신탁은 내가 방금 퀴토 가서 받아온 거다. 그럼 거기서는 진실했고 옛날에는 진실하지 않았단 말이냐? 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죠. 근데 또 오이디푸스는 끝끝내 의심의 이것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 말싸움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오빠하고 자기 남편이 막 싸워. 이게 얼마나 이게 또 볼썽사나운 꼴입니까? 드디어 왕비 이오카스테가 등장을 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런 일 때문에 싸우고 있으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나는 좋은 뜻으로 지금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꼴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 저 크레온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레온이 받아온 신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이제 라이오스 살인자를 찾아내서 죽이면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오카스테가 얘기를 해줍니다. 라이오스 왕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해서. 크레온의 신탁이 맞다. 크레온이 받아온 신탁이 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수사를 위해서 죽었니, 언제 죽었니, 어떻게 죽었니, 누가 죽였니 이런 순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박한 상황이고 심지어 의심병으로 도진 상황에서는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올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오카스테가 고정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크레온이 받아온 그 신탁이 아마 맞을 겁니다. 라고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해줘요. 라이오스 왕이 호위병 5을 거느리고 신탁을 받으러 떠나는 와중에 어떤 삼거리, 정확히는 세갈래길이라고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도적들을 만나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전령이 도망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크레온이 받아온 신탁은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오이디푸스가 이때부터 하는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시선으로 쭉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두었다가 주인공이 맞겠지라고 보다가 갑자기 주인공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실마리 같은 거 허물로 탁 던져주죠. 이게 극적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삼거리입니다. 이제 오이디푸스는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라이오스에 대해서 계속 묻게 되고 장소를 묻게 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질문까지 하느냐. 라이오스가 어떤 체격을 갖고 있었으며 남자로서 얼마만큼 성숙했었는지 말해봐요.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어떻게 대답하죠? 키가 컸고 흰머리가 갓 나기 시작했으며 외모는 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여기만 이렇게 딱 떼서 읽으면 굉장히 좀 이제 유치하시죠. 사람들 다 푹푹하고 이게 웃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그리스 비극 시대에 사람들이 극장에서 연극을 구경하는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달되는 형식, 이 내용의 이제 줄거리는 대충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 이 사건의 진행을 빨리빨리 앞으로 치고 나가게 하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말도 쓰는 것이 그냥 가볍게 용인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야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여기가 또 하나의 반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이디푸스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심이 들어버렸어. 이런 반전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클라이막스는 아니지만 오이디푸스가 살인자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는데 그 살인자가 자기가 아니길 바라는 심정이 드는 바로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이제부터 오이디푸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길, 나만 아니길 바라는 심정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거예요. 나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덮자. 이 이상 알면 안 된다. 이 이상 알면은 안 되겠다. 덮자. 이오카스테도 정확하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보, 멈춥시다. 이 이상 가지 맙시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예요.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내 알아야겠다고. 그리고 내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이 썩은 동아줄을 부여잡고 그 사건을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전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시에 도망쳐서 전령,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느냐? 이오카스테가 살아있다고 대답을 하니까 냉큼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오카스테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삼거리에 있었던 것이 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선왕을 죽인 것이 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썩은 동아줄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 왕비 그대는 분명 도적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여러 명.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혼자였다 그때. 그러니까 도적들이 맞다면 내가 아닌 것이고 이렇게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그놈이 그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내가 맞는 것이니 그놈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그 점을 꼭 확인해 봐야겠다. 그 전령놈을 당장 데려와라. 이오카스도 요 말에는 혹해. 요 말에는 혹해가지고 그래요. 틀림없어요. 그때 그 전령은 나한테 분명 도적들이라고 했어요. 당신 아닐 거예요. 어서 그 전령을 불러와요. 이렇게 둘이 마지막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이제 그럼 가봅시다라고 하는 와중에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한 명 옵니다. 라이언 말고요. 사자예요. 사신. 코린토스에서 사신이 찾아온 이유가 오이디푸스의 친부였던 폴리보스 왕과 메로페 왕비가 코린토스의 그때 당시 왕과 왕비였거든요. 근데 그 폴리보스 왕이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후계자가 없으니 오이디푸스더러 이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해 주십사.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하러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보는 오이디푸스는 지금 라이오스를 살해한 사람이 자신이길 바라고 있지 않다. 사실 오이디푸스의 친모는 코린토스 사람이에요. 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이디푸스가 이 테베 왕비였던 이오카스테와 결혼하는 바람에 여기서 지금 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모의 나라에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오이디푸스가 혼자였어. 그러다 보니까는 코린토스의 왕이 지금 돌아가셨으니 이제 정당한 아들인 오이디푸스 당신이 와서 왕위를 계승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같이 다스리던가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부고와 함께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폴리보스 왕하고 메로페 왕비하고 자식으로 잘 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한 파티 자리 사내놈이 한 술 먹은 사내놈이 오이디푸스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야, 너 폴리보스 왕 친아들 아니야? 이렇게 술 안 취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패드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이디푸스가 열받아가지고 이놈을 흠씬 두들겨 팹니다.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잠들려고 그날 밤에 누웠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조금 나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고 나는 뭐 이렇게 진짜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날 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에 이제 아빠인 폴리본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전날 어떤 사내놈이 나더러 막 입양된 아이라고 막 이렇게 패드립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흠씬 두들겨 팼다고. 그런데 이제 좀 의심이 드는데 진짜 나 아빠 친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폴리보스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넌 내 친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죠? 그렇죠? 나 아빠 친아들이죠? 조금 안 닮은 거 그거 좀 뭐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 그럼 맞아요. 난 아빠 아들이지. 그런데도 의심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오이디푸스가 안 되겠다. 한번 신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오이디푸스가 피토로 갑니다. 피토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크레온한테 신탁을 받아오라 했던 그 델포이, 거기가 피토입니다. 그 포이보스, 아폴론한테 물어요. 정말 폴리보스가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폴론 신이시여?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는 아폴론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혀를 참니다. 혀를 탁 참면서 절레절레 딱 이렇게 하고서는 연문모를 말을 해요. 갑자기. 오이디푸스야, 넌 네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동침할 운명이다. 라는 말만 하고 싹 사라져요. 이 다 패드립이야. 그러니까는 오이디푸스는 뻥친 거예요. 아니 난 단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만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먼 길 따라 왔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라고 갑자기 나한테 패드립을 넘어서서 저주를 내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친부친모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방랑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랑길에 들어서서 막 방랑하던 와중에 삼거리에서 한 노파를 죽인 적이 있고, 죽인 다음에 또 방랑하다 보니 테베라는 나라에 당도를 하게 됐는데, 그 당도에 놓고 보니 그 나라가 지금 스핑크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스핑크스를 물리치거든요. 뭐로 물리치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 어렵게 하지 말고 수수께끼를 풀어서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수수께끼를 풀어서 수수께끼를 풀었죠. 수수께끼를 풀어서 스핑크스를 물리. 이거는 이 일환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언급하진 뭐 않겠습니다. 아침엔 네 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수수께끼를 풀고 스핑크스가 죽는데요. 왜 죽는지 아세요? 수치심으로 죽어요. 문제를 푸는 인간이 있다니. 너무 수치스러워. 이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로 빠져서 죽습니다. 정말 그렇게 딱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허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나중에 좀 더 다른 해석들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와서 폴리보스 왕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고를 전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고를 듣고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가 막 껴안고 막 웃고 난리가 납니다. 저주 무효. 저주가 무효됐다고. 그렇잖아요. 오이디푸스가 받았던 신탁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와 메로페와 동침하게 될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오이디푸스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망쳐 온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노환으로 죽었어. 노환으로 죽었으니까 이미 예언이 끝난 거잖아요, 오이디푸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쁘고, 이오카스테 또한 맞네. 그럼 당신의 신탁이 이미 깨졌네? 무효화가 됐네? 혹은 어떻게 잘못됐네? 라고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뻐하니까 이 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부고를 전하러 왔는데 얘네들이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인을 물어요. 왜 부고를 전했는데 기뻐하지? 이거 왜 기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인간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가지고 야나라의 역병에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거 풀러내 가서 이렇게 크레온들을 신탁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라이오스 상황 처음에 죽였는데, 근데 나한테 내가 과거에 떠나올 때 내가 이런 시도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났던 거였는데, 지금 아버지가 노안으로 죽었다고 했으니 그 신탁이 깨졌던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있어. 마음은 슬프지만 지금 나한테 닥친 이 상황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까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하고 한숨을 깊게 쉽니다. 한숨을 깊게 쉬고는 한마디를 하죠. 오이디푸스 왕 당신이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시는데 당신 친부는 폴리보스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얘기를 다 들으니까 오이디푸스가 잠깐 기뻤는데 빵진 거예요. 뻥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실 어린 당신을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때 당신은 아기였을 때 발목에 꼬챙이가 꽂혀 있었고
이거는 뭐 판본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꼬챙이로 꿰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어떤 데는 줄로 묶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 손으로 풀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영아였던 당신을 제가 폴리보스 왕에게 맡겼습니다. 어린 나를 당신이 누군가한테 건네받았다고? 누구한테 건네받았어? 라고 묻습니다. 라이오스의 가신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오카스테는 여보 더 이상 듣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사람 막 쬐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가신 이오카스테 그 가신 살아있어. 여기서부터는 이오카스테 또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신이 누구야? 그때 당시에 라이오스 밑에서 있었던 목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양치기여서 둘이 만났던 거예요. 데려와. 그러면 이오카스테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고서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그래도 씩씩대면서 신하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 목자를 지금 내 앞으로 당장 데려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끝까지 알아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가 들어와요. 목자는 어쩐 일께서 왕께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딱 얘기를 하니까 오이디푸스는 오자마자 대뜸 너 어렸을 때 라이오스 왕으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딱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을 부르십니까? 또 아까 오이디푸스의 특기 있죠? 테레시아스한테 막 모욕하고 했던 거. 처음엔 애원하고 그 다음에 혼내다가 이제 인격 모독하면서 이게 이 3단트리 이 3단트리를 또 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결국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라이오스한테 건네받았고 그리고 건네받을 때 이미 당신의 발목은 꿰어져 있었고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 사신에게 당신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묻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사신이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연극 무대로 본다면 그 무대 위에는 그 사자, 사신, 목자 그리고 여러 명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와중에 모두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저 무대 뒤편에서 한 사자가 급히 뛰어들어와서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은 여러 코러스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상황을 묘사해 주거든요. 그 인물들의 심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묘사를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건 설명을 잠깐 짤막하게 해줘요. 이오카스테는 나를 왜 이렇게 힘겹게 하느냐 이러면서 자기 딸들 아들들 다시 목 놓아 부르다가 이제 목매어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목매어 자살한 왕비를 본 오이디푸스도 이제 그 어마어마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왕비의 이 몸에 달리던 장신구 중에 브로치를 빼서 자신의 눈을 다 찔러서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 신하들한테 이 사건의 결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눈이 먼저 뭐 붕대를 감고 들어오든 아니면 예전 연극 무대 여러 번 자료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연출한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정말 잔인하게 눈이 파져가지고 피가 질질 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연출로 선택하는 연출가들도 있고 이제 그걸 붕대로 이제 감아가지고 자국만 나게 하는 연출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연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등장을 하고 크레온이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이제 묻죠.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에게 마지막 부탁을 전합니다. 그 마지막 부탁이 한 가지가 아니고 좀 많아요. 좀 많은데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쫓아내 줄 것. 그리고 이오카스테는 크레온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덤을 만들어 줄 것, 장례를 치러 줄 것. 그리고 도시의 시민들이 더 이상 나를 이 도시의 주민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을 잘 돌보아 줄 것. 요 네 가지를 당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냐면 요 그리스 비극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오이디푸스가 오이디푸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이제 주변 인물로 나와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크레온이라던가 그리고 이 극에서는 가장 극 후반에 등장을 합니다만 안티고네랑 이스메네도 등장을 하거든요. 안티고네랑 이스메네는 오이디푸스의 딸이에요. 이 두 딸이 주인공이 되는 다른 비극들이 있어요. 후속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사실 오이디푸스 이야기로 거대 서사시에 버금될 만큼의 양인 3부작을 썼어요. 소포클레스라는 극작가가 쓴 오이디푸스 3부작은 오이디푸스와 두 번째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안티고네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가냐면 오이디푸스 왕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어드렸으니까 그 오이디푸스 왕 다음의 이야기로서 이 나라를 떠나는 오이디푸스를 두 딸이 같이 따라간다는 설정으로 시작한 게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예요. 오이디푸스를 안티고네랑 이스메네가 이제 같이 모시고 이제 방랑길에 나서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콜로노스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오이디푸스를 둘러싸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거든요. 이 후속 작품들도 저희가 다 다룰 거예요.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오이디푸스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플롯 구조상으로.